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 찰레의 진행을 맡은 변병철입니다. 2026년 3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각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스 찰레 10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가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과 피드백은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준비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 포함 이제 3명의 패널과 한 분의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나왔던 프랑크푸르트 팬 이동근이고요. 안녕하세요. 바이언 팬 베넷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팬 변명철이고요. 오늘은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게스트분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는 S체에서 12세 이하 유소년팀 트레이너 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마 그 저번 회차에 저희가 한 20회차 정도 됐나요? 그 전에 좀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는 저희가 디스코드로 진행을 해서 좀 음질이 좀 아쉽게 녹음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산지직송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어요. 체포했어요. 진짜입니까? 아니요. 상윤 씨한테 물어봐야죠. 네, 지금 옆에 상윤님도 같이 상윤님이 데려오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연락 네, 긍정적으로 답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게스트 소개는 이따가 댓글 소개 끝나고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다들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뭐 저부터 하면은 저는 저번 주에 다시 이제 K리그 그거 녹음했고요. 아, 형 나갔어요? 근데 여자 아나운서 분이 하셨어. 아, 원래 없던 사람이야? 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그 청주 거기 아나운서 분이었나?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부럽네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 마이트 샬레도 여자 아나운서를 데려올까요? 뭐 될 수 있으면.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면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 바람입니다. 아, 근데 진짜 여자 방송 그냥 음성이 들리면 조회수가 팍팍 오르긴 해요. 그렇긴 하죠. 제가 거기가 이제 라이브로 하는 데인데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니까 네. 궁금하잖아.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받고 있다 저희. 문은 열려 있고. 문은 남자분도 열려 있고 여자분도 열려 있고. 그죠. 우리 성비를 좀 봐야 돼요. 네. 저희가 예전엔 여자 패널 분이 계셨지만 현지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남자 패널 분밖에 없어서 그게 좀 듣는 사람 입장으로 좀 아쉬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용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입장에서 좀 칙칙한가요? 그 분데스리가를 독일에서 보면 항상 그 여자들 진행자들도 항상 오거든요.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베네님은 뭐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일상이랄 게 딱히 없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냥 저번 주 얘기했던 거 포켓몬 네, 그거 게임 엔딩 본다고 요즘 뭐 많이 올라오더라고. 맞아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 콘솔이 막 다 품절이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엔딩 보는 데만 저도 5일 정도 걸리고. 엔딩 보셨나요? 그래서 이걸 보셨네요.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축구랑 게임이랑 일 그냥 그 세 가지로 일주일이 어떻게 또 지나간 것 같네요.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이 녹음이 얼마가 안 된 것 같아요. 매주 나오시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죠. 아주 개근상 줘야 되지 않나 따로 저희가 싶은데. 그러면 용환님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첫날, 둘째 날은 시차 적응한다고 조금
집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 미슐랭 식당도 갔다 오고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있으신 저 거예요? 27일 날 다시 출국이에요. 27일이면 아니면 시간이 그래도 꽤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꽤라고 하기는 좀 금방 오니까 또 네, 시간이. 한 번 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와서 다 즐기고 계신 용관님이신데 근데 뭐 남은 기간 동안 잘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2주 만에 왔는데 네. 그 저번 주에는 제가 일을 가가지고 네. 맞나? 네. 네네. 수원 그렇죠, FC. 그렇죠.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네. 브리온에서 그 알바할 때는 스텝 할 때는 그 천막 같은 거는 그쪽에서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천막까지 다 치고 엑스패너 다 깔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 그리고 그 선수들 몸 푸는 잔디 있잖아. 그게 얼어버린 거야. 아 최근에 비 와가지고. 날씨가 이번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떨어져 이게. 와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열정이 남아 있는데 왜 이제 스포츠 쪽 하다가 사람들이 나가 나가 떨어지는지 알겠다. 네. 그 스포츠 쪽 하시는 분이 저 옆에 계시는데 용환님이 계시는데. 근데 분야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한데 용환님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뭐 경기 진행 도와주는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런 일이나 아니면 그때 좀 이런 것처럼 좀 힘들었던 일? 뭘 나중에 또 따로 풀겠지만 제가 뭐 한국에서 네. 그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배구장에서 일했거든요. 장충체육관. 그 선수들 그 한 점 한 점 내면은 막 바닥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항상 그런 바닥을 역할. 닦아야 되는데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 그 경기를 계속 팔로우도 해야 되고 한 점 한 점 내면은 또 선수들 쓰러지면 바로 가서 닦고 또 카메라도 안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좀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 근데 이게 우리 용환님이나 저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거지. 스포츠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애초에 그거를 안 하겠지만 좀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바로. 너무 힘들었다. 재밌는 경험. 근데 저 이번에 또 4월에는 대구를 가야 돼가지고 대구 금토일 또 미즈노랑 행사를 같이 한대요. 그 대구에서 미즈노 스폰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수원 FC 또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예, 그래요? 제가 불참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형이랑 저랑 둘 다 불참하면 평일날 녹음을 어떻게든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댓글 소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유튜브 102화 1부에 달아주신 댓글 이제 에버리시님이 이제 분데스리가 홈 100승을 정정하셨고요 댓글로. 네, 이거는 고정 댓글로 올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하구님께서 이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슐츠, 아자르, 브란트 이 트리오가 결국 돌문을 떠나네요. 세월의 무게요. 그렇죠. 근데 맨 앞에 놈은 뭐 하지도 않고 떠났고요. 예. 뒤에 두 놈은 그래도 뭔가 하고 떠나지 않았나? 뭐 토르강이랑 뭐 브란트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지. 제가 보니까 최근 5시즌 그 공격 포인트가 99던데. 그렇죠. 최근에 100개 또 채우고 가겠던데? 웬만하면? 솔직히 그 동안에 뭐 한 개 기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근데 좀 기대에 비해 아쉬운 거죠. 그렇지. 레버쿠젠이 그때 한창 이제 브란트, 하베르츠, 비르츠로 이어지는 그 트리오였거든요. 약간 그 재능의 트리오인데 제가 봤을 때 브란트가 가장 약하지 않나? 브란트가 가장 지금 보면 결국에는 커리어가 남는 게 트로피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제일 아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저도 결국 이제 나중에 남는 게 트로피인데 물론 비르츠, 하베르츠는 이제 다 어차피 비르츠는 하나 들었고 하베르츠도 곧 들 것 같고 근데
브란트는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죠. 브란트도 뭔가 도르트문트에서 알을 하나 더 못 깬 게 크긴 클 것 같아요. 네. 뭐 자기한테 전술을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브란트 자리를 이제 메워야 되는데 네. 켈이 도대체 누굴 데려올지 정말 기대가 돼요. 네, 바로 그 다음 댓글 읽어볼 텐데 ACY 엔투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도르트문트는 지금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그걸 공략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공을 코베까지 몰려 상대를 끊어내는 게 주 패턴입니다. 보통 저런 로우 브럭을 깨려면 창조적인 패스를 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그리고 가끔 득점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이선 자원 터치에 너무 들쭉날쭉한 게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브란트가 이거를 기복 없이 보여줘야 됐는데 대체자를 잘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도르트문트에서 그 롤볼럭에서 약간 침투 패스 이런 걸 찔러줄 수 있는 게 그나마 브란트 정도일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저도 아무래도 동일합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선수를 생각해 보면 아데이에미 바이어 축구와 메카인데 그 아데이미 바이언 약간 육상 선수고 네 그렇죠. 좀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고 축구와 축구와 메카는 메카는- 자기가 공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라 아니 뭐 공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병원에서 공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곤란하죠. 경기장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란트 같은 유형을 나중에 이제 1, 2년 뒤에 만약에 그 지역에 대체자가 없으면은 아 브란트라도 잡았어야 된다라는 결과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브란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보내야 되긴 보냈는데 돈 안 받고 보내는 게 좀 아쉽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댓글이 좀 웃긴데 첼시에 그만 빌붙고요. 이게 첼시. 산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산초 FA라는 얘기 산초 FA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축구의 메카 얘기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게인 기튼스. 어게인 기튼스 근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기튼스 같고 기튼스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기튼스는 지금 첼시에서도 기회를 잘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어서 절대 아닌 거. 그리고 기튼스가 창의적 패스 이런 거 한 좀 거리가 멀죠. 걔도 거리가- 육상 선수 느낌이. 솔직히 기튼스 잘 팔았다 생각합니다. 나도 누가 기튼스 잘 누가 팔았다 다 인정할 생각해. 거예요, 예. 그거는. 그리고 첼시 얘기하니까 어제 경기에서 심판을 가운데 두고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예. 정말 수수께끼의 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아, 네, 저도 그 짤로 봤는데 심판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어깨 동무한다고 아니 뭐 심판한테 자기들 전술을 알려주는 거야?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응? 이게 뭐야, 진짜네? 그리고 그 심판이 저 지금 봤는데 머리가 빡빡이셔가지고 또 약간 스폰 위치에 못 붙어 있는 느낌인데 스폰이 잘못 지정한 느낌? 리콜이 잘못해가지고 리콜 잘못해가지고 할루시 마인 주변에 리콜한 느낌? 근데 심판도 웃긴 게 안 나가잖아. 안 비켜줬나? 심판의 표정 너무 웃긴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났고 이제 2부에 달아주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복연님께서 2명 퇴장당하도 고도 비긴 미넨 그걸 못 받아먹은 레버쿠젠 누가 더 대단한 팀인가? 특히 레버쿠젠의 초반 경기력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미넨이 그 잭슨 선수의 퇴장 이후로 팀이 각성을 하지 않았다 싶을 정도로 미넨이 퇴장당했음에도 경기력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슨 형의 계략이었다. 아, 자기 몸, 내가 문제구나. 첼시 얘기 지금 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하필 신슨 형이 첼시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번 시즌 팀 컬러가 레드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까지 팀 컬러를 보여주는 신슨 형과 그리고 하필 또 첼시가 아까 말씀하신 그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졌어요. 퇴장은 신슨 형이 바이언에서 당했는데 경기 패배는 첼시가 해버리는 좀 별의별 장면이 좀 많았던 그런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리뷰는 이따가 또 세세하게 하도록 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못 받아먹은 레버쿠젠이 바보죠. 이거는 저도 어쨌든 레버쿠젠이 아스날전에 대비해서 좀 로테를 돌리긴 했어요, 몇 자리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던 경기를 이렇게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비겨버렸으니 어쨌든 뭐 디아스는 나중에 퇴장당한 거지만 한 45분 동안은 거의
레버쿠젠이 수적 우위에 있었는데 그거는 좀 희울 만한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사실 보면서 아 이건 먹었다 이건 빼박이다 했던 장면이 꽤 많았는데 선방보다도 빗나간 슛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아 이 경기를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중간에 너무 레버쿠젠이 기회를 많이 놓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ACY 엔투님 어떻게 리그 절반이 강등 경쟁? 아니 테이블을 좀 봐야겠네. 지금 순위를 보고 있는데 16위부터 10위까지가 6점 차입니다. 2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아웃국까지 31점이니까 거의 16위부터 9위까지가 강등 경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7점이니까요. 안 돼. 여기 9위부터 한 9위 10위는 뭐 잘 모르겠어요. 11위부터 16위까지가 좀 애매할 것 같아. 깝깝하죠. 4점 차이. 4점 차이로 이렇게 6팀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경기 이기면 뒤집어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르도도 사실 강등권 막 16위까지 갔는데 2연승하고 14위까지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를 공략을 해보면은 막판에 흐름을 탄 팀들이 마인츠랑 베르드 브레멘이 경기를 안 했구나. 그렇죠. 오늘 경기하죠? 얘네 오늘 둘이. 경기하죠. 얘네 둘이 하잖아. 와 그렇죠. 존나 재밌겠다. 그리고 시간대도 좋아요. 이거 11시 반. 시간대 좋죠 우리 기준. 우리 기준. 네. 그래서 보기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리그 절반이 강등 경쟁 더 봐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개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부에는 덕국 뉴스와 게스트 초대석이 진행이 되고 네 게스트 초대고 저희가 근데 먼저 하기로 하죠? 했습니다. 네. 했었죠. 그리고 2부에서는 유럽 대항전 1차전과 이제 26라운드 리뷰와 유럽 대항전 2차전 27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스트 초대석을 먼저 진행할 텐데 이제 용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뭐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됐고 약간 이런 것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 원래는 엄청 옛날부터 얘기를 하면 원래는 사실 잉글랜드로 가고 싶었는데 생활비나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제가 석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석사 할 때 그 학비랑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독일이 저렴하고 또 쾰른에 있는 그 스포츠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 같은 느낌으로 스포츠만 가르치는 데인데 우리나라 한체대 느낌으로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아 그럼 독일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비자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독일에 간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본에 살았거든요. 네. 저희 집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15분 거리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축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때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독일에서 사용하는 축구 용어들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거의 몰랐다고 봐야죠. 거의 몰랐는데 그냥 이메일 써서 나 여기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싶다. 패기.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제 유소년 팀 담당자가 연락을 와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 분이 말해주신 날짜에 가서 둘이 얘기하고 또 다른 날 이제 트레이닝 선수들 트레이닝하는 날에 네. 잠깐 시간 내줄 테니까 네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 짜서 실행해봐라. 약간 면접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고 10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10분 15분 그걸 진행하고 그러면 이 연령대 가서 해줘라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은 그 처음을 어떤 걸로 시작하신 건가요 혹시? 처음에는 그 9세 그러니까 9세 이하 그 유소년 팀의 트레이너로 들어갔었죠. 시즌 중간에 들어갔죠.
네. 제가 알기로 원래 세비야 팬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오래된 팬이죠. 그래서 스페인 쪽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그 스페인 쪽은 사실 거의 생각 안 했던 게 언어도 그렇고 그 치안도 좀 그렇고 치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독일어가 영어랑 조금 그래도 유사하니까 독일로 생각을 빠르게 굳혔죠. 네. 그럼 스페인어는 제가 몰라서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가요? 독일어랑 체계나 이런 구성? 저도 네. 지금은 많이 까먹어서 네. 거의 읽을 줄만 아는데 그 언어 계열이 그 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게요. 그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덴마크 이런 쪽이 게르만어 계열이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뭐 포르투갈어 이쪽이 라틴어 계열이고 네. 그래서 언어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 그 포르투갈 사람들 다 알아듣는 데잖아. 어차피 옆 동네고. 옆 동네고 하니까. 네. 좀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12세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응.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그 한 나이가 시즌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도 한 살을 더 먹잖아요. 아 맞네. 애들도 나이 먹지. 그래서 10세 이하로 원래 가는 건데 제가 또 말해서 좀 더 높은 데 맞고 싶다. 그랬더니 12세로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12세랑 9세랑 그 하시니까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뭔가 있었나요? 일단은 그 10세 이하까지는 아니, 발음 좀 그렇긴 한데 10살? 네, 10살 이하 선수들은 그 정식 리그가 없어요. 오. 그 보통 그 자기 클럽에서 슈필레 페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축제라고 직역하면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여러 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경기장에 초청 경기. 작은 그 미니 골대를 2개 하긴. 그러니까 상대 쪽에 2개, 내 쪽에 2개 이렇게 총 4개를 놓고 경기장 규격을 맞춘 다음에 규격 한 8개를 깔아놔요. 그렇게 필드를. 그러면서 이제 8개 다 동시에 뭐 10분, 12분 이거는 다 재량이거든요. 얼마. 근데 보통은 짧으면 8분, 길면 12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은 겨울에는 그 너무 추우니까 밖에 실내에서? 또 얼기도 네. 하잖아요. 잔디가. 그렇죠. 실내에서 그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데서 그냥 조금 큰 핸드볼 골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뭐 6대6 하거나 5대5 하거나 나 봤던 것 같아. 그 레나트 칼이 우리 유소 우리 시절에 그걸 미친 걸로 없는데 그 거의 실내잖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겨울에는 다 거기서 해요. 약간 전국체전 예선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 다 하잖아. 막 256강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네. 그 12세, 그러니까 11세부터는 리그가 생겨서 8월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나 다른 그런 데처럼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한데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보통 그 리그 경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분데스리가는 뭐 조금 휴식하고 한 1, 2주 네. 휴식하고 바로 경기 하잖아요. 1월 뭐쯤에. 근데 유소년들은 2월 중순 말부터 다시 경기가 있거든요. 이제 걔네들 겨울방학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이 리그 경기가 없는 그러니까 마이스터샤프트 슈필이 없는 이 기간에 그 체육관에 가서 그 토너먼트 참가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쉬네. 열심히 하네. 사실 그 나이 학생한테는 축구를 하는 게 좀 노는 것 같은 그렇지. 우리도 태권도장 이런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독일 그러니까 취미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 나이 때는? 이게 클럽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분데스리가 클럽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뮌헨이나 바이언이나 뭐 레버쿠젠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NLZ라는 곳은 그러니까 낙붕스
라이스통센트홈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런 이곳은 다 진짜 다 축구하는 진심으로 하는 거죠. 난 진짜 완전 프로 선수 되고 완전 난 우리나라 그 엘리트 축구 같은. 그 선수들 진짜 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막 시골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좀 좋지 않은 약소팀. 그죠. 그런 클럽들은 대부분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좀 내가 난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애들은 조금 한 단계 거쳐서 좀 더 좋은 클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용환님의 클럽은 외람되지만 그 어느 쪽에 본에서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 본이나 그 본 주변 도시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은 오고 싶어하는 클럽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네요. 네. 좋은 클럽이네요. 아니 그 반대가 나쁜 클럽이다 이런 아니 얘기 아니라 아니. 그 거기 아니, 좀 그러니까 수준이 네. 조금 높은. 네. 저 표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 리그 유스 팀이랑도 경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리그가 달라요. 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독일 최고 리그잖아요. 그 유소년 선수들도 그렇게 리그 그 등급이 있어요. 오, 네. 제일 최고는 당연히 분데스리가고 계속 뭐 내려가면 뭐 크라이스 뭐 베치역스리가, 존달리가 뭐 이렇게 막 레기오날 있는데 리가 말이에요. 레기오날 리가? 그 이게 유소년 팀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해에 유소년 그 연령대 맞는 팀이 어떤 그 업적을 이루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2세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3세 팀이 12세 때 잘못하면 강등되는 거고, 근데 그 상태로 12세 팀이 강등된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거고, 형들 짬을 만든 거지.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불합리한데? 약간 불합리한데 앞에 애들이 깽판 치고 하면 어떡해. 그런 근데 뭐, 게 있긴 네. 하죠.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그 팀이 뛰는 리그는 그러니까 13세 팀 존덜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 더 많은 네. 리그 다른 리그 팀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 월반을 해서 그러면. 근데 저희가 지금 1등이에요. 오, 야. 감독님은 그러면은 유소년 그런 전문 유소년만 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감독님이신가요? 아니면 성인도 약간 욕심을 저요? 아니 아니면 그 감독님. 지금 지금 감독님. 그분은 원래는 다들 항상 시작하는 게 그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제가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도 지금 나이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22살인데 와. 16세부터 해가지고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유소년 쪽을. 근데 나중에는 정확히 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렇게 세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확실한 건 좀 더 높은 연령대를 맡고 싶어 하더라고요. 22세면 그럴 수 있죠. 와, 22세? 그러면 그 프랑크푸르트 막 U21 팀 감독 이런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경력 엄청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의 키로 보잖아요. 그 감독 대행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이지. 일단 라이센스 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라이센스를 따려면 또 경력이 필요하니까. 나이 제한이 있나요 혹시 라이센스 딸 때? 가장 이게 보통 그 완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C까지 오면은 16세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16세부터. 그리고 인가? 클럽에 어떤 클럽이든지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나이 제한은 16세까지는 있어요. 그럼 그 위로는 이제 없는 거죠 나이 제한이. 그렇죠. 위로 나이 16세만 넘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팀 닥터나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만약에 애들 다치면 막 뛰어나와서 막. 그거는 이제 클럽의 재정 상황과 규모에 그치. 따라 그렇긴 하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 중에 제 팀이 경기를 할 때 선수들 뭐 부상당하거나 충돌해서 누워 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직접 경기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 필드로 가서 처치를 하는 거죠.
대신 근데 팀에 전체적인 그 유소년 팀에 딱 한 명 피지오가 있긴 해요. 전체를 담당하는. 네, 유소년 팀 전체. 예. 그러면은 뭐 9살부터 뭐 18살 뭐 그 거기까지 19세까지. 네. 예. 전체. 그럼 어, 보통 좀 그 한 단계 팀의 선수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팀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12세가 하는 리그는 9대 9거든요. 11대 11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NLZ 팀들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은 7대 7을 해요. 근데 7대 7인데 한 팀 그러니까 한 그 경기장이 보통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팀 한 사이드. 팀이랑 한 팀이랑 사이드. 이제 그거를 이제 세로로 나눠서 보통 골대가 이렇게 가로로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로로 나눠서 골대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그러니까 총 4개를 세워서 7대 7을 2개를 해서 14대 14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15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 두 게임을 뛰니까 어차피 그럼 그 15명이 전부 다 거의 경기를 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골키퍼도 그래서 2명 이상은 필요하죠. 골키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골키퍼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골키퍼를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 말고는 그냥 재미로 밖에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골 넣으면 골키 이런 느낌이야. 뭐 약간 그냥 우리끼리 막 놀 돌려서. 때 막 그럴 때는 저 골키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있어도 실제로 경기할 때는 다들 그 골키퍼한테 다들 맡기는 거죠. 그럼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공격수요. 역시 뭐지? 그냥 센터 포워드. 완전 톱이나 센터포드. 완전 톱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8번. 제일 아, 좋아하고. 역시 8번. 토니 크로스의 나라지 역시. 토니 크로스 8번의 나라다. 와 8번 진짜 의외다. 사실 윙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약간 왼발 수비수의 약간 중요성 같은 게 있나요? 물론 왼발이면 좋긴 한데 그리고 팀의 왼발 중앙 수비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그 훈련 내용을 어떻게 더 잘 실행할 수 있느냐 그런 실행력을 우선으로 보긴 해요. 14대 14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되게 수도 많고 이러면은. 네. 어쨌든 근데 7대 7, 7대 7이긴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애들 경기를 한번 봐보고 싶네요. 어떻게 진행해? 네, 애들 축구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 또 질문하실 게 혹시 좀 이건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 그 재능과 태도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똑같은 선수가 무조건 있을 때. 태도요. 태도. 이게 저 일화가 있거든요. 이번 네. 시즌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 팀에 새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 트레이너가 지금 아예 바뀌었거든요. 트레이너 팀이 네. 전에 하던 트레이너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권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너분이. 이직인가요? 말 그대로 더 좋은 곳으로 가라 이건가요? 아니면 너 그냥 나가라? 우리 권고? 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가라네. 사실상의 해고 통보 같은 거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에요.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근데 그 트레이너가 굉장히 선호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항상 뭘 하든 리그 경기는 풀로 뛰고 교체도 없고 교체를 해도 뭐 마지막 뭐 5분 정도 그렇게 애정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다른 트레이너가 완전히 다른 트레이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 하던 대로 당연히 행동을 했죠. 막 이제 훈련 내용이나 뭐 피드백 같은 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공 놔두라고, 공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도. 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한 2초 뒤에 막 공을 차요. 그러니까 골대로 뭐 차거나 아니면 뭐 어디든 막 차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뭐 윗몸 일으키기 시키고 아니면 저기
저기 막 벤치 가서 앉아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태도가 정말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닌데 태도가 항상 문제가 되던 선수고 다른 선수들의 부모님들마저도 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만 혼자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긴 한데 저희 팀에 그 골키퍼가 있는데 키가 크고 머리를 이렇게 안 잘라서 이제 묶어요. 약간 이렇게 카리오스 같은. 카리우스 아니 뭐 그런 느낌? 네. 그 선수가 독일은 보통 어떤 이름이 여자 폼이 있고 남자 폼이 있잖아요. 그 선수 이름을 여자 폼으로 부르는 거예요. 머리 길다고. 누가? 그 걔가? 네, 그 선수가. 그 선수가 그런 것도 있고 막 우리 팀 그러니까 팀이 항상 모든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좋은 팀이어도 실제로 뭐 뮌헨도 막 쥐고 네, 뭐 모든 팀이 무패 행진할 수 없으니 그 레버쿠젠도 마지막에 무기력하게 3대 0으로 아틀란타한테 지고 루크만한테 그런데 막 우리 팀 별로야 저 팀이 더 나아 막 이런 거를 실제로 선수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겪으니까 이게 겨울 이제 윈터 파우제 때 부모님이랑 선수랑 트레이너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거든요. 뭐 다음 여름까지의 이 전망이나 뭐 피드백이나 서로 그러니까 부모나 선수가 생각하는 트레이너가 뭐 고칠 점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같은 거죠. 거기서 그걸 하기 전부터 결정을 했죠. 이 친구 내보내야겠다. 이 친구가 있으면은 물이 흐려진다. 네, 경기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중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공만 오면 막 너 뭐 하냐고. 어머나. 공 패스 좀 하라고. 그리고 실수하면은 자기가 실수하면 또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굉장히 큰 친구여서 이런 친구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팀적으로도 좀 더 평화가 찾아오고 알토니가 훈련도 잘 되고 네, 훈련도 잘 되고 경기도 잘 되고 약간 공기도 맑아지고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모든 게 다 이제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재능보단 무조건 태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또 농구 감독한테 어떤 어린애가 감독님은 그거 경기 볼 때 태도로 보시냐고 그걸 봤는데 저도 그거 보고 질문해 본 거예요. 난 내가 봤을 때도 태도가 재능이 월등하면 몰라. 재능이 막 메시야. 그럼 몰라. 담배 피는 메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메시 정도면은 괜찮지. 피워도 돼? 시가 피는 질라탄. 시가 피는 질라탄. 이런 진짜 피잖아. 진짜잖아. 그런 느낌. 저도 좀 스포츠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을 좀 가르치는 교육 쪽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공부 쪽은 좀 이게 완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그 개인이 흐트릴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어쨌든 공부를 해야지 성적은 늘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흐릴 수는 없는? 그렇죠. 그렇거든요. 오히려 아무래도 축구는 이제 팀 스포츠인데 그렇죠. 이제 11명이 패스워크하면서 하는 건데 공부는 개인적인 게 더 크니까 역으로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하는 그런 거에 반면에 저게 내보내면 편할 것 같긴 한데. 내보내면 그만이야.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유럽은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 안 맞으면 빨리 그냥 보내는 그런 느낌. 모두를 위해서 낫죠. 그게. 네. 근데 이제 뭐 외람된 말이지만 거기서도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게 또 있지 않나요? 물론 그때 얘기를 하긴 했죠, 제가. 거기도 부모님의 컴플레인이나 혹시 그런 게 또 따로 들어오지 않나요? 파워하라. 그렇죠.
그 출전시켜라 우리의 이런 느낌? 그런 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아까 말했듯이 윈터 파우제 때 서로 이제 네, 소통을 하니까.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나 당연히 이제 저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 그치. 더 많이 경기하는 거 보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수의 개인 역량과 훈련 태도와? 태도와 훈련 그 업적과 이런 거에 달린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경기 출전시킬 거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건 확실히 있죠. 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기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이 내 아들과 다른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내 아들이 조금 덜 출전하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있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경기를 못 뛰는지, 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사실 선수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냥 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 애들이고 사실 그렇죠. 12살 애들이잖아요. 네, 그 나간 애 빼고. 네. 네. 그 친구도 사실 그 친구 본인보다는 사실 부모의 잘못이 큰 거죠.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했으니까. 이게 맞지. 항상 학교도 그렇고 그치. 트레이닝도 그렇고 몇 년 봤다고. 제한된 시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항상 트레이너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다른 연령대 트레이너들도 알면 그 트레이닝이나 뭐 학교 같은 거는 절대 양육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죠.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뭐 유치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정당한 요구들 같은 거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딱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출전할 수 있을 거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뭐 더 출전할 수 있을 것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막 진짜 막 분노에 차서 왜 내 아들 못 뛰냐고 나 진짜 다른 데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 좋게도 못 봤어요. 네. 다행이네요. 부럽다. 왜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정말 역시 메타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아이의 실력이랑 부모의 그 생각이 기대치, 네. 기대치라기보다는 자기는 내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이제 못할 경우에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정말 힘들거든요.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또 말을 안 들어요. 부모도 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칠 생각을 하지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좀 역시 아동 교육에 열심히 힘쓰시는 우리 베네님이 공감이 저도 되셨는지. 아이를 다루는 거에서는 진짜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는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문제되는 거는 이제 부모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부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건. 병원도 똑같죠. 병원 다닐 때 이제 보호자들이 커플레이 그렇죠. 걸면 이제 네. 우리부터 먼저 치료해 주세요. 네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떤 우리가 이 선생님은 걷게 해주는데 왜 나는 못 걸리냐 이런 것도 있고. 예, 걸리면 걸리는데 이게 힘드니까.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몸 쓰는 게 다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단골로 머리 잘라주시는 분한테 좀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다른가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신 게 어쨌든 돈은 부모가 내고 그 머리를 자른 거에 대한 그 만족도 표현도 부모가 하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그게 상관이 없다고. 나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의향보다는 엄마가 이 머리 자른 거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냐가 문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또 오냐 안 오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맞네. 인정. 우리나라는 참 그게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많은 감독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역 그 프로 감독들 중에 가장
약간 영감을 주는 감독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거는 있었는데 우나이 에메리요. 아 세비야? 세비야? 세비야 그분. 그러니까 근데 에메리 좋은 감독이죠. 준비를 잘하고 있지. 이게 제가 정말 좋다고 느껴진 게 물론 그 팀을 이어갈 핵심 코어들은 뭐 몇 명 있었지만 그 3연패 할 때 그래도 거의 다 떠났거든요. 매 시즌 3시즌 동안. 세비야 있을 때. 네, 라키치치도 떠나고 바카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래도 그 없는 살림에 선수들 모아서 이렇게 잘 요리하고 이런 걸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을 되게 높게 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한정되고 실제로 제가 뭐 유소년 팀 경기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얘는 우리 팀 수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선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뭐 나중에 시즌 끝나고 얘기를 할 때 다른 팀 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랑은 다음 시즌 같이 못 간다.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게 미달되는 선수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이제 근데 또 들어오는 선수들은 또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주어진 자원을 잘 쥐어짜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감독을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올리볼라스도. 그럼 마른 걸레 쥐어찌는 그런 감독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대되는 감독이 몇 명이 생각나긴 하네요.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로 이제 성적을 안토니오 콘테. 핑계를 대는 좀 누구 사줘. 근데 또 반면 이렇게 없는 살림에서 성적 내는 감독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우나이 에메리 같은 감독이 되자. 물론 이제 아스날 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파리 아스날은 그죠. 파리 아스날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세비야 팬이라서. 네, 그렇죠. 에메리의 아마 제일 영광의 시절을 보셨을 팬분이 엄청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그죠. 40대 초반이었나? 진짜 그때는 지금 50대 중반 아니야? 그렇죠. 거의 중반이. 50대 중반 벌써. 바이언 팬에게는 비아레알에게 졌던 그 기억 때문에. 에메리 비아레알도 있었지. 그때였어. 그 축구 에메와 그렇죠. 네, 축구 해제랑 축구 해제 그죠. 축구 해제. 에메리가 진짜 한정된 자원으로 잘 뽑아내긴 하는 것 같아. 감독들 중에서. 독일에서 따지고 보면 뭐 글라스너도 있었고 글라스너도 사실 유로파 우승할 전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때 언더독 엄청 출발한. 물론 리그에선 박았지만 우승했잖아. 나면 그만이야.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축구 외적인 문제가 많았지. 그 사람은 성격이 좀 뭐 지금도 뭐 문제가 많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나이대가 아무래도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다가오는 그 나이대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아이들 사이에서. 그 진짜 작은 친구는 거의 10세, 9세 보다도 작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큰 12세인데. 친구는 저랑 비슷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편차가 클 것 같아. 네, 진짜 편차가 그 부모님 키 편차가 엄청 커서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생긴 거나 키만 보면 나이를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진짜 좀 많이 건늙어 보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유럽 갔을 때 엄청 애기들은 귀여운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애기랑 그 약간 청소년의 중간 단계. 거기 보니까 약간 그 애기 때 얼굴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 애늙은이 같은.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도 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어릴 때 좀 네.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 나이 때 중2 이때가 제일 못생겼어요. 제일 안 좋아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외국 애들은 그 나이 때가 제일 잘생기고 예뻐요. 그 딱 그 하이틴 들어가는 그 나이 때. 저는 그치.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큰 게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지 좀 팀 단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뛰고 있는 리그가 13세 리그인데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한 팀 있었는데 그 전반기 때 경기를 할 때 공격수에 한 명, 수비수에 한 명, 저보다 큰 선수가 있었어요. 상대 팀에 네. 상대팀이. 물론 조금 느리긴 했는데 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저희 팀 공격수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한 130 몇 정도?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막 머리 두 개가 크니까 와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큰 친구는 진짜 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구는 일반적이고 또 작은 친구는 또 작고 이게 또 완전 유럽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까 완전 독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혼혈도 있고 그죠, 되니까. 뭐 모로코 태생, 그래. 뭐 어디 태생, 뭐 흑인도 있고 당연히 뭐 동양인은 거의 없긴 한데 아무튼 엄청 이게 다양한 인종이 같이 그렇겠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신체 편차도 엄청 크고 또 근데 12세까지는 약간 12세부터는 그러니까 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금 그 애기애기한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12세부터 13세가 이제 좀 완전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애기애기한 게 좀 남아 있고 근데 조금 보일랑 말랑하는 근데 이제 13세부터는 와 얘 13세 맞나? 약간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알고 있고 속인 거 아닐까? 그 15세부터는 거의 한 17세, 18세라고 해도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선수만 살아남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걱정을 할 만한 내용인지 만약에 그 나이 때 그만큼 크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저도 그 무슨 기사를 읽었는데 뭐 이탈리아에서 왜 좋은 유소년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걸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피지컬만 좋은 선수들을 그러니까 기본 기능 부족하고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계속 경기 기용하고 또 그 축구 클럽에 남아 있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프로 레벨까지 가면 뭐 몸은 다 비슷하잖아요. 뭐 아다마 트레오레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근데 이제 기본기가 안 되니까 막 선수들이 그 일정 수준의 높은 수준에 도달을 못하는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독일에서는 저도 사실 뭐 피지컬 당연히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피지컬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30분 뭐 이 정도 길이로 이제 아틀레틱 트레이닝가 뭐 신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걸로 보완하는 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기를 항상 잘 다루는 그러니까 기본기를 마스터한 친구들을 먼저 경기에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네요. 그리고 경기 내용이나 전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지컬보다는. 뭐 결국 그렇게 좀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키가 안 자라도 칼처럼 나중에 드러나니 마련이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선수의 재능 여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덕국 뉴스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너무 신나게 질문을 많이 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 50분을 돌파했습니다. 50분을 돌파했는데 이게 1부가 2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덕국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인데요. 이제 보드진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한 바이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레센 이사장과 프로인트 에벨 단장 모두 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드레센 이사장과 이제 프로인트 단장은 구단 내부에서 평가가 좋아 원만하게 재계약 합의가 진행될 것 같으나 에벨은 여전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로도 계속 나왔죠. 에벨은 좀 지켜보고 있고 에벨도 그 뭐 굳이 재계약에 막 열성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좀 그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게 페네스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나오는 것도 막 빌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굳이 그거를 초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뭐 애초에 이거 전 보드진이 칸과 브라쭈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너무 좀 극과 극이긴 해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럼에도 잡음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좀 원만하게 다 흘러갈 수 있는 게 없나 과연 회메니게는 그렇긴 합니다. 뭐 헤네스랑 이제 루메니게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물러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뭐 최근에 칸이 인터뷰에서 이걸 저격하기도 했었어요. 항상 얘기를 헤네스나 그 루메니게가 하는 게 적임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일선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20년이다. 그럼 적임자가 안 나타난 게 문제냐 아니면 너희들이 적임자를 못 찾은 게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메가 클럽에서 이런 잡음은 좀 계속 나오기 마련이긴 한데 에벨 단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업적이 좀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불안한 업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콤파니 감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미 능력을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뭐 프로인트 픽은 다 망했다 그러고 에벨은 그래도 잘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벨이 데려온 게 이제 루이스 디아즈나 이런 큰 영입들이잖아. 아무래도 메인 디렉터다 보니까 메인 디렉터니까 아무래도 욕도 이제 혼자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프로인트는 아무래도 좀 내부 단속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파메카노 재계약 사가 때 우파메카노와 직접 통화를 해서 그 재계약 의향을 확인한 것도 프로인트라고 하고 그래서 그쪽 물론 그게 업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에벨과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벨 단장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바이에른 뮌헨 그 보드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게 그 클럽을 운영하는 이 보드진들은 큰 결정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뭐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 거고 뭐 불만 같은 것들도 다 본인들이 듣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뭐 그게 잘못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그냥 끝까지 그냥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에른이 큰 클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부상자가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바이에른 뮌헨이랑 부상은 항상 뗄 수가 없던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른쪽 허벅지 부상을 당했고 우르비가 이제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이제 프로토콜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울라이가 나왔었고 그리고 무시알라는 지난 여름 발목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안 썼지만 이제 출전했던 울라이도 어제 출전했던 어제 출전했던 울라이도 좀 통증을 호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다가는 골키퍼 3명 다 부상으로 네 번째 키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폰지나 무시알란 모두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잔병 치레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알란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네, 다행이네요. 아마 다음 경기 2차전 그 챔스 2차전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폰지는 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죠. 너무 울면서 좀 나가는 것 같은. 이거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콤파니한테 이제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어봤던 게 이렇게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를 너무 무리하게 기용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 콤파니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한 일주일은 더 텀을 두고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저는 솔직히 이토가 부상인 게 더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부상이면 구단 피지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토는 일단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부상이 있는 거는 피조한테 문제가 없다고는 또 볼 수 없진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 선수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1년을 지금 벌써 올리세 보면 또 그쵸. 그런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없거든요, 다치는 그렇게. 애들만 다치니까. 네. 그런 부러진 애들만 다치니. 그리고 537일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던 울라이고 이제 우르비가 아틀란타전 내진탕 당하면서 서드 키퍼인 울라이가 그 2년 만에 레버쿠sen전을 출전을 했고 잘했어요. 아틀란타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 근데 만약에 그 부상이 없다면 아 부상이 없다면 왜냐면 네. 우르비가 지금 못 나올 것 같은데 내진탕이 아직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노이어는 3월 A매치 휴식 기간까지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번 시즌 쭉 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뇌진탕이라는 게 너무 좀 모호한 그런 거긴 하죠. 애매한 상황에서 벌어진 부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저도 남은 시즌 동안에 계속 출전하는 기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노이어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부상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울라이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지만 그 원래 우르비가 보여줬던 롱킥 이런 걸 그리워하는 팬분들은 꽤 많더라고. 어우 좀 시겁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래도 이제 2명 퇴장 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끄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네. 마지막 골킥을 우파메카노가 대신 차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전 골킥을 울라이가 이제 시간을 끌어서 옐로 카드 한 장을 먹었었던 상태라서 저는 이거 우파메카노한테 맡겨서 쟤까지 좀 카드 받으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그냥 차더라고요. 시간을 안 끌고. 그래서 이거는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울라이의 골킥이 문제였구나. 그 정도 수준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잘 막았으니까 골키퍼는 일단 네. 잘 막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서드 키퍼인데 뭐 사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거의 쉬다 왔잖아요. 뭐 그 정도만 해주면 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만약 울라이까지 부상을 당하면은 키퍼 케인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르트문트 소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플릭스 은메차 선수가 이제 2030년까지 재계약을 했고 기존 계약이었던 28년이었는데 이제 도르트문트의 최고 연봉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웃이 달려 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바이아웃이 달려있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어쨌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은메차를 일찌감치 재계약해 놓은 거는 정말 팬들도 깜짝 놀랄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왜냐면 그 슈로터백이라는 지금 엄청 간제비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레알 가고 싶어하는 분. 간제비가 한 명 있어가지고 상반되게 나는 오히려 슈로터백이 딱 깔끔하게 도장 찍는 스타일이고 은메차가 약간 살살 왜냐면 맨시티도 있잖아 뒷배가 있잖아. 네, 나는 뻥용인이야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유리한 고지 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도장 찍었다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역시 네. 8번의 나라. 역시 8번. 근데 바이아웃이 있어서 또 잘은 몰라요. 네. 근데 바이아웃을 좀 그에 비해서 비싸게 좀 설정을 했겠죠. 7천 정도라고 알고 근데 있어요. 네. 요즘 너무 그냥 바이아웃을 질러버리는 팀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냥 사지 뭐. 특히 그 PL 쪽에서 무섭게 들어온 딜들이 많기 때문에. 하긴 그 기튼스 그 돈 주고 살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은메차도 이 정도의 값어치가 될 선수면 또 누군가 지르지 않을까. 근데 또 7천만 유로면은 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면 만족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계약은 정말 큰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루어에서 진행한 그 베파우베의 그 팟캐스트 재계약 관련 내용이 이제 달아주신 게 있는데 네, 댓글을. 이제 브란트는 구단 선수 모두 이별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일관성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판단했고 그의 재계약 급여로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를 원했다고 하고 엠레자는 원래 재계약에 난항이 됐는데 구단은 1+1을 원했고 선수는 2년 재계약 원했는데 잔해 장기 부상이 발생했고 구단이 유리한 고지를 서면서 재계약 협상이 진전됐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인대죠? 그렇죠. 잔이.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엠레찬이 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아마 1+1 계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브란트라는 덩어리를 채웠으니까 덩어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워야 되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세르키를 데려왔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대안이 없는 것 그 같은데. 자리에 세르키가 딱이었는데 아무래도 브란트 자리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오게 될지. 용환님은 그 브란트 자리에 약간 추천할 만한 스타일의 선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아쉽게도 요새 계속 프로리그를 잘 팔로우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괴체 3기. 그치? 괴체 3기. 그 암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질레와 웨드잔이 떠납니다. 2022년에 합류했던 니클라스 질레와 살리 웨드잔이 이번 여름을 끝으로 도르트문트를 떠나게 되는데 두 선수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거고 이제 질레는 미네에서 FA로 웨드잔은 쾰른에서 500만 유로로 영입된 선수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죠. 나는 웨드잔 진짜 많이 기대했거든. 근데 너무 못했어. 웨드잔 500만 유로라서 다행이지. 한 2천만 유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창 기회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가닥구가 있었으니까 쾰른에서. 그래서 뭐 이제 기회도 주고 했었던 건데 질레는 평가하기 좀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질레가 잘했던 시즌이 있었고 결국 챔스 결승까지 갔잖아요. 테르지치 때. 어쨌든 그때 멤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질레도 어쨌든 니코 코바치랑 이제 그 테르지치를 같이 겪으면서 되게 센터백도 왔다가 우측 풀백도 갔다가 여러 가지 포지션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기용된 게 있었는데 물론 질레의 그 탓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을 너무 찌어가지고 거의 돼지 주의돼지라고 팬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축구력, 축구 주머니. 근데 진짜 너무 나 호펜하임 때 줄레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슬림한 사람. 진짜 그때 슬림했는데 날렵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질레와 웨드잔이 떠나게 됐고 둘 다 뭐 어디든 자리는 잡지 않을까 싶은데 질레는 연봉만 조금 깎으면은 분데스리가 중하위권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EPL도 갈 수 있고 사실 몸 관리부터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도르트문트가 이 자리 채우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좀 실망스러웠다고 해도 어쨌든 계속 꾸준히 경기를 나왔던 게 질레이기 때문에. 근데 질레가 연봉이 비싸니까 연봉 세이브한 걸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꾸준히 나온 것도 아니라 질레는 요즘 보면은 이번 시즌 한 9경기 출전에 그쳤고 웨드잔은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네. 그냥 90분 마페로.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한 선수보다는 확실한 선수를 사는 게 맞는데 과연 확실한 선수를 누구를 사느냐가 진짜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은난디 콜린스. 레지아니는 제2의 영입 뭐 이렇게 이런 스탠스로 하진 않겠죠. 그러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봉 세이브된 것도 있고 하니까 돈을 좀 써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라이프치히 소식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챔스 진출 시에도 이제 1억 유로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제 라이프치히라고 합니다. 챔스 진출 실패 시에는 이제 2억 유로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이번 여름에 카스텔루 루케바 이적이 유력하며 7천만 유로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이제 레드불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이적 의사가 있다고 하고 이번 여름에 완전 이적이 유력한 이제 오펜다의 금액도 이제 꽤나 크지만 이제 유벤투스가 12위 이내로 리그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확정 계약으로 간주되면서 이제 지난 시즌 수익으로 계산된다고 하고 FFP 그 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챔스 진출 실패 시에는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라이프치히고 어차피 지난 시즌 한번 크게 넘어졌잖아. 네, 크게 넘어졌는데 이번 시즌 또 경쟁 팀들의 수준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슈투가르트, 레버쿠젠, 도르트문트는 사실 2위 확정이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챔스 진출이 정말 이번 시즌 중요해질 라이프치히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알바레시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 얀티어망대가 지금 너무 고점은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관심이 많이 붙었어요.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거 무조건 미친 척하고 지르는 팀 나옵니다. 1억 유로 무조건
한 번 누가 질 것 같아. 뭐 무한히 봐봐. 무한히 질러서 갔잖아. 그래.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이거는 이거 디오망 이거 그냥 진출 못하면 진출 못하면 디오망대 가능성이 디오망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아 분데스 개수가 네. 역전을 다시 해야 그렇죠. 좀 희망이 유리하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라리가한테 역전을 당해버려가지고 지금 3위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유로파에서도 약간 경쟁력을 못 보여주면서 좀 멀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짜잘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읽는 네. 정도로. 네. 이제 네덜란드 U21에서 뛰었던 반주지 선수가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U23으로 합류했다고 하고 술라거는 완전 회복되어서 슈투트가르트 출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데라고 역시 회복되었으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굴라치는 A매치 기간에 회복이 완료될 거라고 하고 네데코비치도 여전히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펜하임 소식인데 호펜하임 소식은 뭐 또 부상 소식이라서 장데레가 또 부상당했다. 발목 부상에서 장기 부상에 복귀한 장데레가 화요일 훈련 테스트에서 똑같은 부위를 통증을 호소했으며 진단 결과 부상당했던 부위였던 오른쪽 발목에 다시 부상이 당했다고 해서 이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합니까? 초오빠 선생님 또 뛰어야죠. 근데 초파 선생님 너무 잘해서 네. 근데 어쨌든 장드레 선수는 장기 부상에서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또 부상을 당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네요. 호펜하임이 볼프스부르크한테 이번에 1대1로 비기면서 또 3위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바쁜데 잘 했으면 좋겠고 쾰른 플로리안 카인츠 이번 시즌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슈트롬 그라츠, 라피드 빈, 이제 베르더 브레멘, 클린에서 뛰었던 이제 1992년 카인츠는 1992년생 카인츠는 이번 시즌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와, 카인츠가 은퇴를 하네. 카인츠가 이번 시즌 사실 기회를 별로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켈른에서 쾰른 전드야. 켈른 전드로 거의 한 마지막 7, 6년간 뛰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선수의 은퇴는 좀 분데스리가 있어서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표팀으로 좀 많은 경기 나왔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도 좀 상징적인 은퇴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인츠 진짜 잘했는데 무서웠는데 진짜. 아직도 할 때. 그 프리킥 킹력은 남아 있어. 아직 뭐 느려졌다곤 하지만. 그 쾰른이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쾰른이랑 마인츠 두 팀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카니발 기간 존나 무서워요. 카니발. 진짜 얘네가 무슨 약을 먹고 오는 건지 카니발 기간만 되면 애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때 카인츠가 진짜 무서웠고 그 카니발 기간 때마다 이제 쾰른이나 마인츠가 특별 킷을 출시를 하는데 그거 입으면 좀 전투력이 올라가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캐시템 바르면은 능력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요? 베르더 브레멘에서도 뛰었는데 베르더 브레멘에서 사실 뭐 잘하긴 했던 시절이 있겠지만은 좀 크게 아쉬웠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뭔가 쾰른 이미지가 저도 강한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쾰른이 또 좀 고점과 저점이 좀 뚜렷한 많이 차이가 나는 팀이었잖아요. 유럽 대항전 갔다가 돌풍 일으킬 때는 완전히 돌풍 일으켰다가 막 강등당하고 다시 올라가 이랬던 팀이다 보니까 좀 색깔이 강한 선수들도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소식은 다니엘 바우어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디터 해킹 감독을 선임했고 17위까지 떨어지며 바우어 감독과 결별을 했고 페터 크리스티안센 단장과도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킹과의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고 이제 2012년 12월부터 16년 10월까지 볼프스부르크를 이끈 적이 있는 감독이죠. 네, 공교롭게도 저희 상윤님이 왔는데 지금 자리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좀 물어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 해킹이 그래도 호펜하임전 1대1로 승점을 따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팀이었던 보움에서 어쨌든 팀이 강등당하긴 했지만 막판까지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자면 어쨌든 볼프스부르크에서도 경력이 있었던 감독이고 그리고 거의 분데스리가 베테랑 감독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저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 동네에 보면은 옆 동네 어디? 잉글랜드. 토트넘. 그 위험한 팀. 네. 지금 션다이치 얘기 나오고 있던데. 지금 그렇죠. 근데 션다이치도 사실 공공재 감독은 아니긴 해서 번리에서 션다이치도 사실 그 중에서는 탑급이죠. 션다이치도 유럽 대항전 보냈는데 번리로 한 7년 하지 않았어? 그 양반도. 저 벌리로 유로파 보냈는데 명장이죠, 명장.
그래서 어쨌든 볼프스부르크의 기존이 이거 같아. 이번 시즌에 해킹 감독이 어떻게든 잔류를 시켜가지고 다음 시즌에 감독 같아 다시 하자. 그렇죠. 진짜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해킹을 다음 시즌까지 끌고 갈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볼프스는 생존이 목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우어 감독이 부임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경기장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외에도 이제 보드진과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서로 저격을 하면서 구단 분위기가 좀 파국에 다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프로리그 감독이 없었던 바우어가 이 상황 속에서 팀을 강등권에서 건져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유소년 팀에서 힘써줬던 바우어 코치진들을 볼프스부르크로 떠나는 건 아쉽지만은 이제 가게 됐다. 그리고 크리스티안센은 볼프스부르크 역사상 조트 단장인 것 같다라고 상윤님 이거 달아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해킹 부임은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방안, 그리고 당장 노려볼 만한 소방수 매물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고, 과거에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심 달리기도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해킹만큼 좋은 감독이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몸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 지금 거의 분신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방금 그 토트넘 말씀해주신 게 투도르 감독이 진짜 토트넘이 강등을 당하면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토트넘을 강등을 시키는 감독이라고. 네. 근데 강등 순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강등까지 내려온 거니까 덤터기가 아니라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해킹이 좀 잘해서 네. 그 반대로 흘려버리면. 이 정도 팀을 좀 맡을 수 있는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감독으로 좀 발돋움을 하면은 또 여름에 다른 팀에서 좀 감독 급하면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워낙 경험이 많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츠 소식인데요. 실라스 카툼 운문파 선수 네. 정강이뼈 골절 및 비골 골절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시그모 올로모우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왼쪽 정강이뼈와 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고 장기간의 부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슈투가르트 있을 때 한참 잘했을 때 부상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선수인데 또 마인츠 가서도 이렇게 좀 불행한 부상을 당하면서 어쨌든 실라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됐고요. 그리고 마인츠는 이렇게 실라스가 부상으로 실려 나가면서 이제 좀 역습할 때 이렇게 혼자서 좀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티츠도 그런 유형은 아니고 바이퍼도 그런 유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마인츠의 시즌 후반 행보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좀 실라스 선수의 부상이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2부 리그 소식들을 보겠는데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일화가 아니지, 이건 미친 짓이죠. 네. 이제 프로이센 민스터와 헬타 베를린의 경기에서 이제 울트라스들이 갑자기 그 벽을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VAR 케이블을 들고 쳐요. 그래서 페널티킥 온필드 리뷰를 봐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화면이. 네. 그래가지고 막 근데 결국은 PK는 선언이 됐고 네.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 프로이센 민스터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에서 홈팀 민스터의 페널티 지역 레파로 의심 사항이 나와서 VAR을 주심이 보러 갔는데 펠릭스 비켈 주심이 모니터로 향하는 동안 민스터 팬이 경기장에 난입해 VAR 모니터 케이블을 훔쳐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딱 심판이 도착할 때까지는 켜져 있어요. 맞아요. 화면이 맞아, 켜져 있는 켜져 게 있어. 보이는데 딱 보려는 순간 꺼져버리거든요. 그게 너무 웃겨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그래서 결국 주심은 VAR을 못 봤지만 그 VAR 센터 내에 배정된 주심이 해당 사항을 확인해 PK를 대신 선언했고 민스터는 그 골 먹고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그 민스터 이 기사에 밑에 요나스 앤드릭스라고 그 민스터 주장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네네. 아, 우리 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팀이 잔류하길 원하는구나. 진짜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팬은 징계를 받겠죠, 세게.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전신을 가리고 병번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근데 뭐 거기 울스트라스 중에 한 명은 알지 않을까요?
어떤 그거를 미친놈이 훔쳤는지 얘기를 할까요? 옆집 막스다 이러면은 바로 꼰질 거고. 근데 네. 제가 그 뮌헨 울트라스를 알거든요. 뮌헨이요. 미넨. 네. 그러니까 바이언이죠. 그 실제로 독일인이고 제 여자친구 사촌 동생인데 이 울트라스들은 엄청 끈끈해서 그러니까 고발 밀고 안 합니까?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와. 거기 뭐 독일은 CCTV가 거의 없으니까 그 경기장에는 더 없죠. 그냥 뭐 오. 촬영 카메라나 이런 게 다인데 진짜로 누가 말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잡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울트라석이 아니라 그 우리로 그 상한으로 따지면 이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 거기서 튀어나. 근데 거기 그 있던데 그 어쨌든 응원 배너나 이런 것도 뭐지?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홍구장이긴 하니까. 만약에 그게 시즌권을 산 소지자의 좌석이었다. 그러면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시즌권을 산 울트라스가 그렇게 복면을 근데 법적 조치한다는 거 보면은 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잡으면 법적 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잡았는지 그렇죠. 못 잡았는지 과연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이거 제가 어제 밤에 이제 트위터를 보다가 X를 보다가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가지고 이고르 마타노비치 이제 프라이브로크 공격수인데 FM 유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FM 유저가 마타노비치를 쓰다가 화가 났는지 마타노비치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 야, 너 축구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지난 시즌에 10골 넣던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랬더니 Sorry coach 이렇게 온 거야. 신수가 답장한 거지. 되게 재밌는 현명하게 대응했죠 이건. 네. 이런 대응이야말로 좀 팬을 만들 수 있는 호감 바로 그렇죠. 그냥 호감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제가 봤는데 소튼 팬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소튼으로 데려와서 썼나 봐.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사람 유명한 소튼 계정 주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고 이 양반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이거 솔직히 그냥 답장 이렇게 해준 게 너무 웃겨서 이 정도는 근데 솔직히 선수 입장에도 좀 귀여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인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실제로 축구 너 너무 못해도 아니고 게임에서 못한다 열심히 해라 이건데 그것도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어쨌든 자신을 영입을 해서 사용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2시즌 믿어줬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재밌는 기사 2개. 첫 번째 기사는 재밌다기보다 미친 짓이라고 보면 재밌지. 재밌는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휘극이죠, 휘극. 이건 꼭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텔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살짝 분리할 수 있는 주제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요즘에 이게 되게 화두긴 해서.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토트넘의 마티스텔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프리미어리그를 동물원이라 칭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프리미어리그는 볼거리가 아니고 보기 지루하다. 그저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진 두 팀 간의 충돌이고 화려함도 덜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PL이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골키퍼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몸싸움 하는 게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트피스 담당 코치한테 저한테는 데인마크 맡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는 동물원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린 모두 엉겨붙어 있고 다들 서로를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붙잡고 있다. 골키퍼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이긴 하죠. 좀 그렇죠. 테일 선수가 PL이 너무 좀 세트피스 위주로 흘러가고 경기 자체 막 오픈 플레이 장면이 많이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솔직히 선수가 인터뷰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대표적으로는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도 결과를 더 지금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프로라면은 그걸 또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언은 조금 더 축구라는 그 종목 자체에 대한 팬 입장에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어쨌든 스포츠고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도 재미를 위해서 보는 건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보는 건데 어쨌든 재미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단적으로 그 세트피스 때문에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테리. 네. 단적으로 지금 드러난 게 오늘 맨시티가 1대1로 비겼는데 그 경기에 맨시티의 코너킥이 16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골도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세트피스의 중요성은 반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기도 있다. 네. 근데 또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도 PL과 챔스 경기 차이를 언급을 하면서 PL은 가끔 보면 농구 같고 경험과 피지컬 위주의 경기를 하지만 챔스는 좀 더 올드한 방식의 옛 축구 방식, 더 축구스러운 프로퍼 풋볼, 뭐 번역하자면 적절한 축구, 그러니까 더 적당한, 약간 그런 뉘앙스의 축구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는 좀 올바른 좀 느낌일까요? 뭐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술집에 갔는데 가짜 양주 마시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네. 근데 이 챔스 축구는 진짜 진짜, 양주다 이런 진짜 느낌. 양주다.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어센틱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어센틱 같은 네. 느낌이라서. 용환님은 이런 언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냥 이 마티스텔이 한 내용만 딱 보면은 저 그 이 문장 중에 세트피스 담당 코치한테 저한테 데인마크 맡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왜 선수가 코치한테 뭐 하지 말라 그러지? 아, 그치. 코치 입장에서, 트레이너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그런 네. 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그런 지저분한 몸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뭐 해야죠. 그리고 그치, 사실 시키면 해야지. 예전도 그렇고 예전부터 계속 축구가 바뀌었잖아요. 뭐 시스템도 바뀌고 룰도 바뀌고 플레이하는 방식도 바뀌고 옛날엔 좀 더 중앙지형적이었다면 조금 더 옛날에는 사이드가 더 활발하게 활용됐었고 네. 근데 지금 그냥 하나의 또 변화 단계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 스포츠가 오래되고 발전되고 모두가 다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니까 오픈 플레이에서 골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역습 제외하면. 그렇죠. 이게 저는 이 이유도 있다고 보는 게 이제 EPL이 상향 편준화가 이제 상위권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은 그래도 돈을 쓰는데도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간극을 채우려면 우리는 내려앉아서 럭키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도하는 팀은 주도만 하고 럭키 펀치 날리는 팀은 럭키 펀치만 날리니까 단조로워지고 결국 세트피스 딸깍해서 아스날처럼 해서 넣어서 이기면 좋은 거고 이기니까 좋은 거니까 네. 이기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승점 3점을 딸 수 있으니까 이게 이 팀 그 상위권 팀도 이해가 가고 중하위권 팀도 이해가 가는 논쟁인 것 같은데 그 챔스는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어. 챔스는 어쨌든 두 팀 다 라인을 완전히 내리지 않거든. 맞아요. 거의 내려서서 축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보데글림트 보세요. 생각해보면. 보데글림트. 걔는 그냥 라인 올려서 그냥 축구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라인 올리면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양 팀 모두에게 오픈 찬스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뭐 세트피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용환이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제가 모든 그 이런 세트피스 관련 비판 기사나 뭐 그런 걸 모든 걸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 세트피스 활용해서 한 골이라도 넣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이런 그 내려앉아서 역습 하나만 보는 그런 상대 팀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되게 얘기는 옛날부터 많았어요. 재미없는 축구라고. 그렇죠. 무리뉴가 첼시 시절부터요. 그 15실점 한 시즌 하고 이럴 때부터 어쨌든 이 축구가 재미없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재미없는 축구를 비판하는 기사는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게 챔스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 중에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챔스는 EPL보다 그 골키퍼 차징에 대해서 훨씬 더 파울을 잘 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PL에서는 그만큼 그거를 안 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도 제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말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과도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그 바운더리를 더 확실하게 설정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텔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테일 선수가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사실 마티스 텔이 네. 예전처럼 미넨에서 그 10골 넣고 토트넘 임대를 갔던 시절 임대 신분이 모르겠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가서 갔잖아. 응. 토트넘 선수잖아. 근데 그걸 근데 텔이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바이언 시절이 꿈과 같았다거든요. 그래서 좀 과거의 영광에 아직 좀 아직 현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솔직히 훈련 시설이나 이런 거는 뒤지지 않을 텐데. 거기는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그거 근데 지금 팀도 확실히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본인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으니 좀 우라가 찼는지 분노의 인터뷰를 한 것 저도 같지 않아? 왜 이랬는지는 저도 이해는 안 되네요. 태 선수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안 쫓겨나나?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위가 금액을 꽤 썼기 때문에 네. 금액을 깨서서 그래서 뇌물 비용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없고 텔 선수의 안녕을 바라면서 이제 이상으로 마이스 찰레 103화 1부를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